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58살의 최윤희. 남편은 그녀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수년 동안 외도를 저질렀고 결국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남은 상처와 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는 한마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시끄럽게 굴지도, 누구를 귀찮게 하지도, 먼저 누구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평온하게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습니다.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다시 그녀의 문을 두드릴 줄은요. 수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입을 떼자마자 엄마가 와서 애 좀 봐줘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냉혈한이라고 욕했고 며느리는 울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배신했던 전남편까지 나서서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당신 손자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는 울지도 싸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조종을 하나하나 뜯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필요할 때만 내가 엄마라는 걸 기억하는구나. 그건 가족애가 아니야. 이용이지. 오늘 우리는 그녀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그들 모두의 입을 다물게 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그녀를 밀어내고 짐짝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번갈아 가며 그녀에게 또다시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윤희, 58살입니다. 은퇴했고 마음도 그에 맞춰 고요해졌습니다. 제 아침은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란다 아래 공원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는 아주머니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박자는 언제나 방송보다 반템포 느립니다. 마치 노년의 심전도처럼 안정적이죠.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산책하러 나갑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분. 일산 호수공원을 3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블랙커피 한 잔과 담백한 크래커 하나를 삽니다. 저는 단 음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맛 같아서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은 공기에 습기가 좀 차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고 들어와 식탁 위에 커피와 크래커를 올려두었습니다. 막 포장을 뜯으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크래커 봉지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 20년 동안 제게 먼저 전화를 건 적 없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첫 마디를 뱉기를 기다렸죠. 그는 마치 우리가 어제 저녁을 같이 먹은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애 낳았어. 어제 퇴원했고요. 남자애인데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지켜보자고는 하는데 우리가 상의해봤거든요. 엄마 시간 좀 있으시죠? 와서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래층 아주머니들이 여전히 라디오 박자에 맞춰 발을 차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팔을 위로 숨 들이마시고 라고 외치는데 그들은 팔은 너무 빨리 들고 숨은 너무 늦게 쉽니다. 지휘를 전혀 따르지 않는 게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크래커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날 엄마라고 부를 거면 목소리에 진심이라도 좀 담아보지 그러니. 잠시 뜸을 들이다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난 애 안 봐준다. 그게 누구 애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으려는 듯한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도 은퇴하고 집에 계시니까 시간도 많으시고. 게다가 친손자잖아요. 저는 창가에 커피를 두어 시키며 말했습니다.
나를 무슨 임시직 노동자로 생각하나 본데 이 전화는 가족 간의 안부 전화가 아니라 베이비시터 스케줄 확인하는 전화 같구나. 그가 침묵했습니다. 화를 참으려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내 은퇴 생활에 임시 고객은 사절이다. 정말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 구할 형편이 안 돼요. 산후조리원도 예약 못했고 정말 엄마가 필요해서 그래요. 저는 길 건너 세탁소 주인이 가게 앞에 수건을 넣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언제나 햇살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지훈아, 난 내 그 필요라는 감정이 전혀 반갑지 않다. 난 혼자서도 아주 잘 살고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목에 공기가 걸린 듯 하더니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더군요. 엄마,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할머니잖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도자기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뜨거운 온기가 닿는 순간 손바닥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라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핏줄 타령하는 거니? 그렇잖아요. 그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조금도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훈아, 넌 내가 네 엄마라는 걸 신경이나 쓴 적 있니? 대학 간다고 내 아빠 집으로 들어간 뒤로 10여 년이다. 그동안 네가 건 전화 중에 돈 빌려달라는 거, 보험 들어달라는 거, 아니면 오늘처럼 황당한 부탁 말고 다른 용건이 있었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계산적이시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아들 태어났다는 소식도 그래. 첫마디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일손 좀 보태라는 거였지. 넌 요즘 좀 어떠세요? 라는 안부 인사 한마디 없었어. 엄마, 바쁘잖아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쓰렴. 입주 도우미 쓰려면 한 달에 3, 400은 줘야 할 거다. 야간 수당은 별도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덜컥 애를 낳고는 내가 옛날에 버리고 간 엄마한테 빵하러 오라는 거니? 강지훈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2톤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세요? 제 아내 막 출산했다고요. 집에서 혼자 애 보는 거 스트레스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할머니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냉막해요? 걔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니?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럼 넌 집에 없니? 넌 그 아이 아빠지 관객이 아니야. 전 당연히 출근해서 돈 벌어야죠. 그가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엄마는 연금도 나오잖아요. 돈도 안 부족하면서 설마. 제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난 돈도 안 부족하고 내 생활 스케줄도 꽉 차 있고 무엇보다 죄책감이 없어. 가스불을 껐습니다. 물이 딱 맞게 끓어올라 보글보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 말에 맞장구 치듯이요. 손자가 안 보고 싶으세요. 그가 감정에 호소하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늙어서 아이가 옆에 붙어서 재롱 부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나 본데. 난 외롭지 않아. 저는 보온병에 물을 따랐습니다. 난 자유로운 거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확실히 해두자. 난 내 아빠랑은 진작에 남남이 됐고 너와도 사실상 관계가 끝난 지 오래다.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건 좋지만 내 과거의 상처를 밟고 지나가려고 하지는 마라. 손자 돌보는 건 너희 부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은퇴하고도 쉰 게 아닌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울분이 터져서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가 볼 수 있다는 듯이 그래.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라.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더니 뚝 하고 끊겼습니다. 검게 변한 휴대전화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표정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스스로 빚어낸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 또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통화가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밝아지더니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아주 익숙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비난의 냄새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 제 아내 정말 한계예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진짜 무슨 일 날지도 몰라요. 두 번째 문자. 친구 엄마들은 서로 손자 봐주겠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엄마만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세 번째 문자. 나중에 아이가 커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자기는 할머니가 없었냐고 물으면요. 저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다가 답장 하나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말투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베란다로 나가 어제 물을 너무 많이 준 난초를 햇볕에 내놓았습니다. 저 난초는 늦더라도 꽃을 피우는 게 안 피우는 것보단 낫습니다. 강지훈이 말한 이기적이라는 단어. 저는 그 말을 2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 애 아빠 입에서 시작해서 아들의 입으로 이어져 내려왔죠. 마치 집안 내력인 독약처럼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돕고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100점짜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아들은 아빠를 따라 나가며 저더러 통제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 밥을 먹여주고 속옷을 빨아주고 대학 원서 준비해주고 자퇴 후 첫 직장 소개서까지 써줬는데 결국 그 모든 게 그 아이 입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 기술을 저에게 써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남은 고구마 한 덩이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구마는 달았습니다. 설탕도 필요 없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었습니다. 문득 도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도구였습니다. 밥할 때는 밥솥, 빨래할 때는 세탁기, 아들이 울 때는 공갈 젖꼭지, 남편이 화낼 때는 샌드백. 그들은 말했죠. 당신은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중요하다는 말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를 돌봐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대국적으로 참아야지.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구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제 기억 속에서 그 따귀는 제가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 마음에 후려친 것이었죠. 2003년 여름이었습니다. 찜통처럼 더운 날,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흰 셔츠는 아직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거실에서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쳤으니까요. 이미 3년을 싸웠습니다. 당신은 그저 잔소리뿐이야. 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밖에서 숨 좀 쉬겠다는데 그게 안 돼?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숨 쉬러 나간 게 아니라 자러 나간 거잖아. 그때 14살이던 강지훈이 방에서 뛰쳐나와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한번 보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치 모욕을 당한 건 자신이라는 듯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 아빠 없으면 엄마도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졌다는 것을요. 엄마는 맨날 아빠가 어디서 누구랑 밥 먹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감시하잖아. 병이야, 병. 아들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들이 엄마 보고 의부증 환자의 통제광이래. 내가 창피해서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오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젖은 셔츠를 들고만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제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은 무척 더웠지만 집안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빠가 바람 피운 건데 내가 병이라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 저조차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 거울 좀 봐. 귀신 같아. 강민호는 아들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 비릿하고 승리감에 도취된 역겨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법원까지 걸어갔는지, 어떻게 도장을 찍었는지, 어떻게 이사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내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 강지우는 아빠랑 살겠다며 짐을 쌌습니다. 엄마는 너무 피곤해.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썩어버린 관계는 도려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라는 직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전화를 걸어 마치 어제 저녁을 같이 먹은 사람처럼 엄마, 와서 애 좀 봐주세요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수 있을까요?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다시는 그곳을 밟히지 않겠다고 다짐할 만큼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다시 엎어놓았습니다. 그날 햇살은 유난히 독해서 창틀의 벽돌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제스민 화분을 그늘 쪽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강한 빛을 견디지 못하는 녀석입니다. 저처럼요. 밝은 건 좋지만 타버리는 건 싫으니까요. 사과 하나를 씻어 조각 내어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먹을 간식을 미리 준비하는 버릇입니다.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굳이 남이 챙겨주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엌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내일 오전은 정형외과 물리치료, 다음 주는 정수기 필터 교체, 월말에는 미용실 예약. 읽다만 소설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갈피가 174페이지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은 홀로 교토로 떠났습니다. 혼자 저를 구경하고 메밀국수를 먹습니다. 사진 찍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녀가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쉰이 되어서야 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여자가 참고 견디면 가족이 다시 둥글게 뭉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은 둥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건 컴퍼스가 아니라 사슬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효도, 가족의 정, 의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합니다. 마치 말 잘 듣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듯이요. 저는 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휘파람 소리에 달려가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보지 않고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약간 쓴맛이 났지만 설탕은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의 해는 점점 높이 솟았고 아래층 공원에서 들려오던 음악은 옛날 트로트로 바뀌었습니다. 가수가 아주 애절하게 그리고 아주 가식적으로 아내의 헌신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의 주인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20분. 따뜻한 둥글레 차를 한 잔 타서 막 앉으려는데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 강지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 받으면 실종 신고라도 할 기세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도 안부 인사는 없었습니다. 대뜸 엄마라고 부르더니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요. 생각 참 빠르기도 하지. 겨우 몇 시간 자고 생각했다는 게 그거니? 제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독박 육아하는 기분이래요. 아무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애 낳고 키우는 것 같대요. 제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타깃을 바꿨구나. 나한테 죄책감을 씌우기로. 아니, 그렇게 방어적으로만 나오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엄마랑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서연이가 원래 우는 애가 아니잖아요. 진짜 한계라서 그래요. 저는 즉답을 피하고 휴대전화를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운 채 신문을 펼쳤습니다. 문화면에 실린 고령 여성의 자아 찾기에 관한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가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팬레터라도 쓸 생각입니다. 그가 계속 떠들었습니다. 엄마는 걔가 출산 전날까지 걸레질하고 빨래한 거 아세요?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들 3살 때까지 다 봐주셨어요. 밤중 수유까지 다 해주셨다고요.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가족끼리는 돕고 사는 거다라고요. 제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희생을 핑계로 내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마라. 수학이 넘어가 2초간 조용해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양쪽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야. 내가 수습해줘야 할 대본이 아니라고. 그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잖아요. 지금 정신 상태가 정말 안 좋다고요. 의사가 산후 우울증 초기 증세일 수도 있댔어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라.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난 내 엄마지 걔 엄마가 아니다. 지금 전화한 의도가 뭐니? 며느리 정신 상담을 해달라는 거니? 아니면 걔가 자살 소동이라도 벌이면 네가 독박 쓸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니?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시네. 그의 목소리가 상처받은 듯 변했습니다. 엄마 진짜 냉혈한인 거 알아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넌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니? 그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강한 압박에는 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전략을 바꾼 겁니다. 엄마,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요. 못되게 굴었다고. 넌 아예 날 부정했어. 그땐 철이 없었잖아요. 아빠가 엄마 성격이 괴팍하고 정서 불안이라고 하니까 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도 이제 적은 나이 아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 넘어서 철없었다는 핑계는 좀 늦은 감이 있구나. 그래서 보상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했다고 빌면 안 돼요? 넌 잘못을 비는 게 아니야.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넌 거래를 하려는 거야. 꼭 그렇게 꼬아서 들으셔야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발등을 스쳤습니다. 사과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잖니. 내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당장 너희 집 구멍 난 곳이나 좀 메워보려고 전화한 거지. 내가 거절하니까 산후우울증 들먹이면서 내 죄책감 자극하는 거고 할머니가 되어서 어떻게 그러냐느니 하면서 친정엄마랑 비교하고 이거 가족이라는 포장지로 싼 협박이다, 지훈아. 그가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전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제가 차를 다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뜻이 뭐든 난 아주 잘 들었다. 넌 진심으로 내가 너희 삶에 들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체력과 경험,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돈까지 좀 빌려서 너희가 계획 없이 시작한 이 단계를 버텨보려는 것뿐이지.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안 돼요?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깨진 관계를 붙이는 본드니 그럴 거면 애초에 관계를 찢어발기지 말았어야지. 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틈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상황입니다. 건너편 베란다의 옆집 아저씨가 갓을 씻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 세월이 만들어낸
묵직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네가 날 도와야 해라고 강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자연스런 유대감 말입니다. 지훈아, 너도 힘들고 피곤한 거 안다. 제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제일 하기 싫은 게 남의 인생 뒤치다거리다. 너와 서연이가 결혼해서 아이 낳기로 결정했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도 너희 몫이야. 그는 전화를 끊지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 여자는 무슨 피도 눈물도 없나 생각하고 있겠죠.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봤고 아주 잘 살아냈습니다. 저는 항상 휴대전화가 현대인의 감정 좀비 소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연락 안 할 때는 죽어있던 감정이 전화 한 통이면 마치 전기 충격기라도 맞은 것처럼 시체처럼 벌떡 일어나 꿈틀거리니까요. 그날 오후 베란다에서 마른 잎을 떼어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윤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년 전 고물 선풍기에서 불어오던 미지근한 바람 같았습니다. 잘 지내지? 저는 그의 안부 인사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듯 준비해온 대사를 읊었습니다. 너 요즘 좀 마음 상한 일 있다며? 지훈이가 그러더라.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걔가 원래 웃지도 않고 말주변이 없잖아. 어릴 때부터 좀 뚝뚝했지. 오해한 거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가족이니? 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래도 당신 마음 약한 사람인 거 내가 알지. 겉으로만 센 척하고. 그가 허어 웃었습니다. 지훈이 그 녀석. 사실 속으로는 당신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해. 며느리 애 낳고 힘든데 당신이 경험자니까. 이럴 때 친정엄마처럼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대본 읽는 소리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설탕이 발려 있었습니다. 물 온도를 체크하듯 살살 달래는 말투였죠.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씨, 우리 이혼한 지 20년 됐어. 당신 지금 나 걱정해서 전화한 거 아니잖아. 당신 아들이 또 사고 친 거 수습 안 되니까 나한테 떠넘기려고 전화한 거지.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진짜 당신 걱정돼서 그러지. 그가 능청을 떨었습니다. 솔직히 혼자 사는 거 적적하잖아. 식구 늘고 아이 생기면 집안도 북적거리고 외롭지도 않고 좋지. 내 외로움 걱정해 주는 거야? 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옛날에 나 혼자 애 키우게 내버려뒀을 때는 왜 그런 걱정 안 했어? 그때야 다들 젊었으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훈이 데리고 해운대 놀러 갔던 거 기억나? 당신 아들 살 탈까봐 자기 얼굴엔 선크림 바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당신 사실 모성에 강한 사람이야. 제가 가위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나 지금은 베란다 난초 돌보는 것도 귀찮아. 하물며 당신 손자를 내가 왜 돌보겠어. 그가 침묵하더니 참았던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윤희야, 너도 고집 좀 그만 부려. 우리가 이혼은 했어도 애는 내 핏줄이야. 손자는 내 목숨 같은 핏줄이라고. 제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누가 내 목숨이 거기 달려있다고 그래. 난 그가지 쳐낸 지 오래야. 20년 전에 뽑아버렸다고. 말하는 거 진짜 독하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친아들한테 그렇게까지 절정, 쥐친해야겠어. 나중에 걔가 너 아예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걔는 이미 날 안 보고 살아.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지난 20년 동안 걔가 나한테 먼저 찾아온 적 없는 이유 생각해 본 적 있어? 이혼하고 나서 내가 왜 걔한테 가지 말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지 생각해 봤어? 강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 대화가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제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가족 운운하는 거 빼고 당신 내 얘기 한마디라도 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매운 건 먹는지, 내가 언제 은퇴했는지, 어디 사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알기는 해.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의 모든 대사를 독살시켜버렸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당신은 여전하네. 입으로는 걱정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그 옛날 구정물통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은 거야. 그래야 당신 아들이 돈 좀 아끼고 보모 안 써도 되니까. 윤희야, 그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내 돈은 강지훈한테 10원 한 장 안 간다. 나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유산 다른 데로 돌려놨어. 나 죽고 나서 부고 소식도 너희한테 안 갈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굴 거야? 그가 이를 갈았습니다. 제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악독한 건 너희들이야. 난 내가 잃어버렸던 내 몫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중일 뿐이고. 너 미쳤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솔직해지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했습니다. 방금 물을 갈아준 꽃병처럼 먼지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3일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적이고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윤희님 되시죠? 여기 주민센터 복지팀인데요. 댁내 어르신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정서적 압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규정상 본인 확인 및 면담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방문 가능하실까요? 저는 팥물을 끓이다가 휴대전화를 어깨에 끼운 채 피식 웃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요. 언제든 갈 수 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의 어르신은 저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집 어르신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당황하지 않자 오히려 멈칫하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간과 절차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신분증이랑 등본 떼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부엌에 서서 웃었습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나오나 하는 비소였습니다. 노인 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노인이 된 후에 말이죠. 범인은 뻔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신고할 사람, 그리고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강민호밖에 없습니다. 그는 늘 공권력을 이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래고, 그 다음엔 화내고, 마지막엔 사회적 시스템으로 압박하는 것. 예전 바람 피울 때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선물 공세를 하다가 안 통하면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저를 정신과에 보내려고 했었죠. 가방을 메고 편한 단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늘의 화장은 딱 좋았습니다. 연분홍 립스틱, 도발적이지 않지만 절대 약해 보이지도 않는 색깔입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신분증을 내밀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했지만 난처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윤희님,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고령의 가족에게 폭언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령의 가족이 접니다. 제가 저를 학대하나요?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등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고요. 저는 독거노인이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전 남편, 아들, 모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거인이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지난 10년치 재산세 납부 내역, 건강보험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복지사가 민망한 듯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절차상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야 해서요. 선입견을 품고 부른 건 아닙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절차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유언장 초안 사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최윤희는 성인으로서 20년 이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현재 직계비속과 어떠한 경제적, 생활적 상호 부조 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본인의 자산을 법정 상속인인 강지훈에게 유증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사회복지사들이 그 문구를 보더니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자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로 또 귀찮아지고 싶지 않네요. 이건 종결 처리하실 때 제 소명 내용도 확실히 기록해 주세요. 미확인 의혹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요. 네, 물론입니다. 상세하게 기록해 두겠습니다. 젊은 남자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회가 늙은 여자한테 가진 편견 중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혼자 늙으면 쓸모없는 존재고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 역할을 거부하면 그 노인이 문제아 취급을 받죠. 제 말을 들은 복지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깊이 새겨듣는 눈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버스를 타고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여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식 유언 공증하고 싶어요. 강지훈한테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 마지막 입장을 담은 공개 성명서도 쓰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신고 건도 유언 부록에 넣어주세요. 혹시 나중에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짜로 울고불고 하는 꼴 못 보겠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명확하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컵을 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너무 독한가요?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본인을 챙기시는 거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따가움에서 따스함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제가 지금 재산 분쟁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빨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리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더러운 빨래를 집어들어 털어내고 널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연스레 마르고 깨끗해지겠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놀이는 모르는 척하기입니다. 변호사 앞에서 저는 커피를 손에 쥐고 한 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금, 부동산, 예금, 오늘 상세 목록 작성하죠. 저는 가방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전부가 담긴 봉투였습니다. 한 페이지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주택연금 가입했고 은행 예금 1억 5천, 증권 계좌에 묶인 돈이 2년 뒤 만기인데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부동산은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 한 채. 아버지가 계약금 대주시고 제가 18년 동안 갚았어요. 대출금 다 갚았고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시세 확인해 보니 6억 정도 하네요. 빚은 없습니다. 보증 선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0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현재 법정 상속인은 아드님 강지훈 씨 한 분 맞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제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펜 끝으로 종이를 톡톡 쳤습니다. 이해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명확한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제 전 재산을 지정한 타인에게 기부하고 강지훈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최소한만 방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부양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시해 주세요. 수익자는 누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다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명함이었습니다. 예전 강연에서 알게 된 단체인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독거 노인들을 돕는 곳입니다. 아들 녀석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곳에 쓰이는 게 훨씬 보람 있겠어요. 김 변호사가 주 수익자로 단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정도는 한 사람에게 따로 남기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순자라고 예전 학교 행정실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예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남편은 도망가고 딸도 연락 두절이래요. 제가 매달 조금씩 보내주고 있거든요. 김 변호사가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억하는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하게 사는 거죠. 뭐. 그가 부동산 관련 메모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유언 집행인은 지정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해주세요. 제 냉정한 결정을 집행해줄 냉정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가 집행인 김영민이라고 적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저도 젊었을 때는 늙으면 자식, 손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설날에 떡국 먹고 세뱃돈 주는 상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그건 드라마더군요. 현실은요, 감사를 바랄수록 뜯어먹히기 십상이에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구조는 변했는데 기대치는 아직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전 이제 기대 안 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죽고 나서 내 돈 가지고 개싸움 나는 꼴 안 보는 거. 법적으로 확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걔네가 재산 싸움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슬픈 척 울어대면서 안으로 들어와서는 열쇠 찾고 서랍 뒤지는 꼴이 싫어서 그래요. 그가 마지막 글자를 적고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정리입니다. 전 명확한 게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흐릿해지는 걸 조심해야 해요. 흐릿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잡아먹히거든요. 우리는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말 조금도 후회 안 되세요? 아드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요. 저는 창밖을 지나는 행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위로 햇살이 케이크 조각처럼 균일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올 생각조차 없는 놈한테 제가 대신 답안지를 써줄 순 없잖아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대청소를 끝낸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유산을 분배한 게 아닙니다. 도둑 맞았던 제 인생을 회수해 온 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오후 낮잠용 담요를 개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하나. 그리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아파트 밑이에요. 안 내려오시면 계속 기다릴 거예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번에 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겨진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양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왼발로 바닥을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신발에 모래라도 들어간 것처럼요. 저는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다급해 보여도 첫 번째로 할 일은 반응이 아니라 상황 판단입니다. 그는 장소를 아주 잘 골랐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우리 단지에서 제일 사람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맞은편엔 떡집과 과일 가게가 있고 시간대도 주민들이 장보고 들어오는 오후 시간입니다. 창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강지훈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아들 안 보실 거예요. 그는 울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연기하느라 힘을 줘서 생긴 충혈 같았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제 아내 산후조리하느라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엄마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도와주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떡집에서 나오던 이웃 성자 씨가 그를 힐끔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는 떡볶이와 순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아들이야?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낳긴 했지. 연락 끊은 지 오래됐지만 성자 씨가 어머 하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딱해 보이는데 제 속에서 뭔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강지훈이 노리는 겁니다. 그는 대화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칼로 삼아 저를 도덕적 심판대에 세우러 온 겁니다. 그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양보해주면 안 돼요.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진짜 너무하네. 저 버리신 거예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누가 와서 편들어 주길 바라서니. 그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억울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랑 대화하고 싶어서. 넌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 연기하러 온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카메라랑 리포터만 없지. 완전 생방송이구나. 그가 멍해졌습니다. 얼굴에 있던 슬픈 표정이 깨지면서 본래의 짜증이 드러났습니다. 넌 지금 비정한 엄마라는 악역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네가 불쌍한 효자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울면 사람들이 지난 10여 년간 내가 전화 한 통 없었던 불효자인 건 모를 테니까.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눈가에 진짜 물기가 어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자식이었던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찾아왔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요. 저는 그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넌 관계를 다시 시작하러 온 게 아니야. 베이비시터 구하러 온 거지. 그 두 개를 섞어서 팔지 마라.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짜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지기 싫은 거겠지.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보물을 쓰든 정부 지원 도우미를 신청하든 너희 지출을 줄이든 방법은 많아. 근데 넌 굳이 여기 와서 시위하는 걸 택했지. 그게 제일 돈이 안 드니까. 그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네. 그래, 없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필요할 때만 날 엄마 취급하는데 내가 왜 인정이 있어야 하니? 주변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제 인생의 온도를 조절하는 짓은 진작에 그만뒀으니까요. 창틀에 몸을 기대며 작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른다. 소란죄, 주거침입 시도로 신고할 거야. 여기 주민들이 다 증인이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창문을 탁 닫았습니다. 유리가 햇빛과 소음을 차단하자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전기밥솥 취사 버튼을 눌러 우엉밥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정이 밀려나간 자리에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매운맛을 봐도 결국 배가 고프기 마련이니까요. 휩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1초간 멍해졌습니다. 서연,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강지훈과 결혼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저장해두고 통화한 시간은 다 합쳐도 5분이 안 될 겁니다. 그녀는 늘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뒀습니다. 미지근한 오렌지 주스처럼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코맹맹이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오늘 그 단어는 가족의 호칭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오프닝 멘트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계속 울어요.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수화기를 휴지로 막고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금 수유 잠옷을 입고 아기 침대 옆에 앉아 한 손으로 요람을 흔들고 있겠죠. 그이가 지훈 씨가 말을 너무 막 한 거 알아요. 그 사람 성격 급한 거 아시잖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진짜 어머님이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애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만 계셔주셔도. 왜?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은 할머니시잖아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왜 항상 그 말부터 시작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강요하려는 건 아닌데. 어머님이 계시면 왠지 힘이 될 것 같아서. 너희 결혼할 때 그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첩장도 안 보냈잖아. 내가 삐진 게 아니야. 난 아주 명확하게 봤어. 너희는 선을 긋고 너희만의 가정을 꾸리겠다고 선언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 선 밖으로 쫓아낸 사람한테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게 말이 되니?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상황이 복잡했고 지훈 씨도 어머님이 우리 보기 싫어하실 거라고. 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녀가 침묵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저 온화한 가면을 방패로 삼는데 익숙할 뿐이죠. 어머님 탓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한 번만 와서 봐주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는지 확인하는 건 너희 두 사람 책임이야. 제 말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난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 마쳤다. 너희들의 후방 부대가 되어줄 의무는 없어. 하지만 저희 진짜 못 버티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넌 성인이야. 결정을 했으면 결과를 감당해야지. 난 내 엄마가 아니다. 너희 집 스페어 타이어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녀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악감정 있는 거 아니다. 널 미워하지도 않아. 단지 난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거야. 이 나이 먹고 배운 유일한 지혜지. 그럼 앞으로 저희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못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의무 방어전 상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녀가 작게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식은 파시루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달지 않았습니다. 씹으면서 그녀의 마지막 말, 알겠습니다를 곱씹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해한 게 아닙니다. 잠시 후퇴했을 뿐이죠. 아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접근해 올 겁니다. 그녀가 밉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많은 젊은 며느리들이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정칭을 막연한 차용증서처럼 생각하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육아의 책임을 중년 여성에게 떠넘기려는 것. 저는 그저 그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욕실 타일을 닦고 있었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이 차가운 타일에 닿아 있었습니다. 딩동하고 2번. 2초 간격을 두고 울리는 그 리듬. 익숙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반팔 셔츠 차림, 어디 남의 집맛을 나온 차림새였습니다. 왼손에는 백화점 식품관 스티커가 붙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른손은 주머니에 꽂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자 그가 혼잣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야, 나야, 민호. 보여.
문 안쪽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과일 좀 샀어. 당신 옛날에 배 좋아했잖아. 이거 신고배인데 엄청 달대. 과일만 두고 갈게.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문 좀 열어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우리 집은 개방형 공원이 아니야. 문이 있는 건 사람 가려 받으라고 있는 거지. 내가 남도 아니고. 그가 억울한 척했습니다. 그래도 20년 살 맞대고 산 사이인데 너무 박절하다. 문을 반쯤만 열고 틈으로 쳐다봤습니다. 들어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과일 바구니를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문 앞에 둬. 당신은 들어오지 말고. 그가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바닥에 과일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한테 화난 거 알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 다 늙었잖아.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자고. 제가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이, 내가 걔한테도 따끔하게 말했어. 걔도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고 있어. 모자지간에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엔 당신이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풀릴 것 같은데. 난 풀 감정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 상봉 드라마 찍을 생각도 없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투가 딱딱해졌습니다. 윤희야, 좀 유하게 갈 수 없니? 애를 그렇게 막다른 길로 몰아서 아예 등 돌리게 만들 작정이야. 제가 픽 웃었습니다.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니? 내 아들이 등 돌리는 건 애초에 뒤를 돌아볼 생각이 없어서야. 그가 마침내 온화한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까지 갈 거야? 내 장담하는데 당신 죽고 나서 그 돈 남한테 주면 눈 못 감아.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한 푼도 안 남길 수가 있어? 엄마라는 사람이. 저는 그를 노려보며 한 글자씩 또렷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종신고용직이 아니야. 난 퇴근한 지 오래됐어.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가라. 거기가 네가 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불러서 끌어낼 거야. 그가 뭔가 더 말하려다 제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닥에 놓았던 과일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현관 매트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난 이미 후회했어.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을 내 인생에서 좀 더 일찍 쫓아내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복도에서 쿵쿵거리며 멀어지는 발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찾아오자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불을 켜고 식은 팥물을 다시 데웠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그것은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제가 그어놓은 선을 함부로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 무정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경계가 생긴 겁니다. 거실에 서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소록에 익숙한 이름 2개가 반짝였습니다. 강민호, 강지훈.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연락처의 전화 및 메시지를 차단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눌렀습니다. 1초 뒤 그들은 제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낡은 가구로 꽉 차 있던 방을 비워낸 기분. 아직 바닥에 먼지는 남았지만 공기는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시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후의 티타임처럼. 서랍에서 3년 전에 산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추억이 되기보다 명확한 기록이 되기를.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그 밑에 써 내려갔습니다.
엄마 노릇 30년 했다. 나중에 보니 난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젖 주는 기능, 빨래하는 기능, 밥하는 기능, 감정 쓰레기통 기능. 이제 그 기능을 껐다. 나로 돌아간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썼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듯 꾹꾹 눌러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옛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누구 나랑 온양 온천 갈 사람. 회원권 있고 방 잡았어. 가장 먼저 답한 건 미경이었습니다. 나, 남편 다음 주 출장 가는데 잘 됐다. 탈출하고 싶었어. 곧이어 영숙이도 답했습니다. 나도 껴줘. 인생 너무 써서 뜨거운 물에 좀 불려야겠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게 기뻤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젖병도, 비상약도, 남편의 여벌 옷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책 한 권, 옷 2벌, 샴푸, 그리고 방금 쓴 노트. 돌아오면 계속 써나갈 생각입니다. 중년 여성의 홀로서기 일기라고나 할까요? 블로그를 하나 열까 생각 중입니다. 제목은 인생 차단. 연락처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는 세상의 모든 각본을 차단하는 겁니다. 저처럼 의무감에 묶여 사는 여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늙어서도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 집사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저녁에는 대추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 야경을 보다가 문득 군고구마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열쇠를 챙겨 나갔습니다. 야시장 입구 노점상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오셨네. 좀 탄 거 줄까? 노란 거 줄까? 섞어주세요. 인생도 쓴맛 단맛 섞여야 맛있잖아요. 아주머니가 맞장구 치며 웃었습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 따끈한 군고구마 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 고구마는 손자가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남편 주려고 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제가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맛입니다. 주민센터 강당 의자는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엄마 손에 끌려온 듯 지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창한 강연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섰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좀 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연락해서 며느리가 애 낳았으니 와서 돌봐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맨 앞줄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친손주인데 제가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친손주죠. 하지만 그 아이 태어나기 전 10년 넘게 아비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청첩장도 안 줬고요.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적도 없는데 아쉬우니까 갑자기 핏줄이 당기나 봅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전 가족애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과 이용의 차이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 참는 게 버릇이 됐잖아요. 남편한테 참고 자식한테 참고 늙어서도 또 참으라고 합니다.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시원하게 하시네. 전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용감한 게 아니라 제 인생 스케줄을 제가 짜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준비해간 유언, 공증서류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변호사 써서 문서로 남겼습니다. 연금, 집, 예금,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줍니다. 복수가 아니라 제 마지막이 편안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헛기침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병들었을 때 아무도 내 이름 안 불러주고 내 보험금이 얼마인지만 궁금해하는 게 더 매정하지 않나요? 안경 쓴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플 때 누가 돌봐줘요? 걱정 안 되세요? 제가 웃었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돌봄을 받는 대가로 제 영혼을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그건 돌봄이 아니라 거래니까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의 정이라는 거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도덕적 협박의 도구가 된다면 우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평생 모시겠다고 해서 재산 다 줬는데 지금은 내가 눈치 보며 살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모시는 게 아니라 얹혀 사시는 겁니다. 마이크를 끄고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로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내, 엄마, 며느리 되는 법만 배웠지. 인간 최윤희로 사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웃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수업이자 저 자신에게 하는 첫 수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제 말을 들었다는 게 안도감이 들었을 뿐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짐을 챙기는데 저보다 젊은 여성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녹음했어요. 제 딸한테 들려줘도 될까요? 그럼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유언장 하나 쓰고 싶네요. 제가 웃었습니다. 유언장이 아니라 인생 독립 선언문이요. 그녀도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센터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미지근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골목을 돌아 호수공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비쳐 금색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깨진 거울 같기도 하고 반짝이는 미래 같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 인생 대본에서 그들을 지웠으니까요. 주인공에서 행인이로 강등시켰습니다. 대사도 무대도 조명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행 가고 글 쓰고 안 피던 제스민 꽃도 피워야 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효도 받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나 근사하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할머니니까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가족의 일까요? 아니면 뻔뻔한 착취일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말로만 걱정한다면서 실제로는 자기네 짐을 떠넘기려는 친척들. 마음속으로 수백 번 거절했지만 결국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말했던 순간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노년을 계획하는 것이 독한 것일까요? 현명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며 살아가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들도 이런 속 시원한 대화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